태우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결과는 99.999% 일치. 너는 내 딸이야, 소연아. 순간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태우는 천천히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27년간 참아온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정태훈 회장의 저택은 아침 햇살에 조용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선 70대의 태훈은 밝아오는 도시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태훈은 천천히 돌아서서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은색 액자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5살배기 소녀의 사진이 있었어요. 소연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27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그의 아침 의식이었죠. 27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로 잃어버린 딸에 대한 끝없는 기다림의 표현이었습니다. 태훈은 한국 최대 유통 재벌 태훈그룹의 창업자였어요. 작은 의류 매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국에 20개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했고 특히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죠. 그날 아침 노크 소리와 함께 태훈의 비서실장 강준영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의 준영은 20년 넘게 태훈의 곁을 지켜온 오른팔이었죠. 회장님,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될 새 비서 박소연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태훈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연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특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2세의 박소연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경영학과 패션 마케팅을 전공한 유능한 인재로 큰 기업에서 비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모시게 된 박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태훈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어본 목소리를 다시 듣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정표는 항상 전날 저녁 8시까지 검토해서 내게 보고하세요. 모든 미팅은 15분 전에 준비를 완료하고 커피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로 내려서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가져오면 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태훈의 이전 비서들은 대부분 그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엄격한 기준을 견디지 못하고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달랐어요. 그녀는 놀라운 적응력과 세심함으로 태훈의 모든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소연은 이미 태훈의 모든 습관과 취향을 파악한 듯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의 간 조절부터 서류를 정리하는 방식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어느 날 저녁 태훈이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소연이 조용히 노크한 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샌드위치와 차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녁 회의가 길어지실 것 같아서요. 태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소연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살펴보니 이런 날에는 항상 식사를 거르셨더군요. 건강을 위해 가벼운 식사라도 챙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태훈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세심함에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동이었어요.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이후 태훈은 자신도 모르게 소연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퍼즐에 빠진 조각을 채우는 것처럼 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불편한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훈의 조카 정민호였죠. 45세의 민호는 태훈의 형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삼촌 밑에서 자라며 회사를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해 왔었습니다. 삼촌, 새 비서는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민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돋아 있었습니다. 태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아. 일 처리가 깔끔하고 세심해. 민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너무 빨리 신뢰하시는 건 아닐까요? 요즘 기업 정보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태훈은 조카의 걱정을 무시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 걱정 고맙지만 내 판단을 믿어줬으면 좋겠구나. 그날 저녁 태훈은 회사 임원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어요.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머릿속에 딸 소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27년 전 그날처럼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회장님, 소연은 즉시 태훈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던 것처럼요. 강 실장님, 회장님께서 심장 발작인 것 같아요. 119에 전화해 주세요. 소연은 재빠르게 태훈의 넥타이를 풀고 지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태훈의 책상 서랍으로 달려가 심장약을 찾아냈어요. 회장님, 제 말 들리시죠?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이 약을 혀 밑에 넣어드릴게요. 깊게 숨 쉬세요. 태훈의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별 모양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태훈의 의식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흰 병실 벽이 태훈의 피로한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심장에서 뻗어나오는 둔한 통증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회장님,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돌려 창가에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소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지? 태훈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쇠약했습니다. 그의 말에 소연은 재빨리 돌아섰어요. 그녀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거의 하루가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태훈은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약간의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당신이 구했군. 소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표정이 가득했지만 소연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숨기지 못했어요. 삼촌,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너무 걱정했습니다. 민호는 과장된 걱정을 표현하며 침대 옆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려고 몸을 돌렸어요.
가지 마세요. 소연 씨. 태훈의 말에 소연은 자리에 남았습니다. 민호는 소연을 힐끗 보고는 다시 태훈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삼촌, 이제 회사 일은 접어두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삼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민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에는 회사에 대한 욕심이 엿보였습니다. 태훈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직 죽을 생각 없다. 내일 회사에 출근할 예정이야.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가는 땀방울이 맺혔어요. 그러시군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는 내가 돌아갈 때까지 견상 유지해. 중요한 결정은 모두 보류하고. 민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소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삼촌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장약이 서랍에 있는지 아셨죠? 그의 말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태훈의 시선을 느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약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줄 알고 항상 주의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태훈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기다리는 미팅이 있어서요. 빨리 회복하세요, 삼촌. 민호가 나간 후 경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훈은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퇴원하면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태훈의 눈에 미세한 신뢰의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태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민호와 비서실장 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비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삼촌이 너무 그녀를 신뢰하는 게 마음에 걸려. 어떻게 심장약 위치를 알았는지도 의심스럽고. 배경 조사를 철저히 해봐. 그들은 태훈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태훈의 가슴에 묘한 불안감이 스쳤어요. 소연에 대한 조사가 그녀의 정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까? 다음 날 아침, 태훈은 소연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생각에 잠길 때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웃을 때 왼쪽 눈가가 먼저 접히는 특이한 습관, 그리고 긴장할 때마다 3번씩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버릇, 모든 것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소연의 오른손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였습니다. 태우는 그것이 27년 전 딸이 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유리 쇼케이스에 다쳤던 상처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소연 씨, 그 흉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태훈이 문득 물었습니다. 소연은 무의식적으로 흉터를 손으로 가렸어요. 그녀의 눈에 순간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오래된 상처예요. 정확히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어디서 자랐나요? 소연 씨.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 근교 해바라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바라기 고아원은 그의 딸이 실종된 지역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기억은 있나요?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5살 때 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준 것 같은데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태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이, 흉터, 고아원, 기억 상실. 이 모든 것이 그의 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사설 탐정 이동혁을 만났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의 구석진 테이블에서 그들은 소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동혁은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살핀 후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어요.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건 뭐지? 여기 보시면 그녀는 해바라기 고아원 출신이 맞습니다. 27년 전 당시 5살로 추정되는 나이에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민호는 흥미를 보이며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발견 장소가 삼촌의 백화점 근처였다고?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는 1998년 5월 17일입니다. 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던 날이죠.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여자가 정말 삼촌의 딸일 가능성은? 동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이, 발견 시기와 장소가 일치하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민호의 눈에 공포와 분노가 스쳤습니다. 소연이 정말 태훈의 딸이라면 그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정보는 비밀로 해줘. 그리고 고아원 기록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동혁의 표정이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정이요? 민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연의 과거에 작은 점을 추가하려고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전과라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처럼 민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계획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태훈의 서재는 오후 햇살에 따뜻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앨범 속에는 딸 소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딸이 손목에 부상을 입었던 시기의 사진을 찾아 유심히 살펴봤어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망할까 두려운 마음도 컸어요. 27년간의 기다림이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이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차 가져왔습니다. 소연은 차를 내려놓고 물러서려 했지만 태우는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잠시 앉아보게. 소연 씨,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태훈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앨범에 머물렀어요. 가족 사진인가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그리움이 번졌어요. 내 딸이야. 27년 전 백화점 사고로 잃어버렸지. 소연의 얼굴에 동정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들여다보았어요. 참 예쁜 아이네요. 소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스치듯 만졌어요. 태우는 소연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름도 소연이었어.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정말요? 저와 같은 이름이군요. 태우는 서랍을 열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상자였어요. 이건 딸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어. 그가 상자를 열자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작은 별 모양의 장식들이 달린 특별한 시계였어요. 소연은 시계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소연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시계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시계 측면의 작은 버튼을 눌러 숨겨진 뚜껑을 열었어요. 시계 안쪽에는 나의 별님에게 영원히 함께할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시계에 숨겨진 기능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소연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놀란 듯 표정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그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은 준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 준영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장님, 27년 전 기록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태우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여기 1998년 5월 17일 경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태운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미확인 여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우는 눈을 크게 뜨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이 아이는 백화점 붕괴로 인한 유리 파편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고 지나가던 남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른손 손목 근처에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훈의 손이 보고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계속해서 아이는 몇 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깨어난 후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결국 해바라기 고아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준영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살짝 떨렸어요. 이건 해바라기 고아원의 입소 기록입니다. 당시 원장이었던 김미숙 씨가 작성한 내용인데요. 아이가 갖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은 별님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별 모양 브로치였다고 합니다.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별님은 그가 딸에게 지어준 애칭이었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27년간의 절망과 그리움이 순간적으로 희망으로 바뀌는 감정에 압도되었어요. 회장님,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에 최근 수정된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박소연 씨의 기록에 노인 대상 사기 전과라는 내용을 추가했더군요. 태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아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영을 바라보았어요. 누가 그랬지? 준영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조사 결과 정민호 부회장의 지시였던 것 같습니다. 사설 탐정 이동혁을 통해 기록을 조작했더군요. 태훈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민호가 내가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가 준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박소연 씨의 의료 기록입니다. 그녀의 혈액형은 AB형으로 회장님과 같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손목의 흉터에 대한 의사 소견도 있는데 어린 시절에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5살 이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태훈은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확신이 자라났어요. DNA 검사를 의뢰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게. 그리고 민호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알아내야겠어.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담겼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태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의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별님이 정말 돌아온 거야. 태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태운그룹 본사 건물 전체가 74번째 생일을 맞은 정태운 회장을 축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로비에는 거대한 화환이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오가고 있었어요. 태우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소연의 뒤에서 태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지난 며칠간 태우는 소연을 자신의 딸로 확신하게 되었지만 아직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태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평소와는 다른 따스함이 담겨 있었어요. 소연은 태운의 달라진 태도에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곧 전문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정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임원진과의 티타임, 6시 30분에 VIP 고객들을 위한 리셉션, 그리고 7시 30분부터 메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호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제 준영으로부터 민호가 외국계 투자사와 비밀리에 태운그룹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연 씨, 오늘은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아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태우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알려줄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날 오후 태운그룹 14층 VIP 라운지는 화려한 꽃과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임원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모여 태운을 축하했어요. 민호는 큰 선물 상자를 들고 태운에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감돌았어요. 태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선물 상자 안에는 1955년산 고급 빈티지 와인 한 병이 들어 있었어요. 민호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행사에서 모두가 함께 나눠 마시면 좋을 것 같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 와인은 세계적으로 단 12병만 남아있는 희귀한 것이랍니다. 태우는 와인 라벨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두 모였을 때 민호는 와인을 개봉해 특별히 준비한 크리스탈 잔에 따랐습니다. 그는 태운에게 가장 먼저 와인을 권했어요. 삼촌, 먼저 한 잔 하셔야죠. 오늘의 주인공이시니까요. 태운이 와인잔을 받아들려는 순간 소연이 재빨리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소연은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태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와인에는 아황산염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요. 회장님께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성분입니다. 태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민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정말인가? 내가 내 알레르기에 대해 알고 있었을 텐데.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아닙니다. 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네요. 태우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준영, 이 와인 성분을 자세히 검사해보게. 준영이 재빨리 와인을 들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태우는 소연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사를 계속 진행했어요. 하지만 태운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조카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1시간 후 준영이 태훈에게 다가와 뒷속말로 전했습니다. 회장님, 와인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었어요. 태훈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행사장을 둘러보았어요. 민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찾아. 준영이 나간 뒤 태훈은 소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어요. 소연 씨, 오늘 내 목숨을 구했군요. 어떻게 그 와인의 성분을 알았죠? 소연은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와인 라벨을 보는 순간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DNA 검사 결과야.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DNA 검사요? 태우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결과는 99.999% 일치. 너는 내 딸이야. 소연아. 순간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태우는 천천히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7년간 참아온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27년 전 대훈백화점 붕괴 사고 때 잃어버린 내 딸이야. 내 오른손 손목에 별 모양 흉터. 내가 무의식적으로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습관. 웃을 때 왼쪽 눈가가 먼저 접히는 특징. 모두 내 딸과 똑같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졌어요. 하지만 제 기억에는 아무것도. 태우는 부드럽게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내 진짜 이름은 정소연이야. 5살 때 백화점 붕괴로 기억을 잃었지. 누군가가 너를 고아원에 맡겼고 그 후로 내 과거는 지워졌어.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오랜 시간 닫혀있던 눈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태훈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27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단어였어요.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연을 꼭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무슨 짓이에요, 삼촌? 태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구나, 민호야. 내 와인에 무엇을 탔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무슨 말씀을? 태우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외국계 투자사와의 비밀 계약서, 고아원 기록 조작 증거, 그리고 방금 와인에서 검출된 성분 분석 결과, 모두 내 꿍꿍이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야. 민호의 눈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문 앞에는 이미 준영과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민호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 모두 밝혀졌어. 태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봄의 따스한 햇살이 태훈그룹 본사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훈의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소연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어요. 그녀는 이제 정소연으로서 아버지의 회사에서 공식적인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회사 기밀 유출과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조사 과정에서 7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의 진짜 원인이 민호의 친부가 납품한 저품질 자재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7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마침내 끝났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또 다른 상처를 남겼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연의 목소리에 태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없었어요. 대신 확신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슬픈 일은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태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과거의 아픔보다 함께할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지.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태훈그룹은 백화점 붕괴 사고 7주년을 맞아 피해자 가족들을 초청한 추모 행사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태훈은 소연을 자신의 딸이자 회사의 후계자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대회의실은 이미 참석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임원들, 언론인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연단에 오른 태훈에게 집중되었어요. 27년 전 우리는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날의 아픔이 선명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날 소중한 딸을 잃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생각했죠.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태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제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고아원에서 자라 운명처럼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 태훈은 소연에게 손짓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연단 위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제 딸 정소연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를 태훈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발표합니다. 회의실이 각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정체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죽여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27년 전 그 사고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제가 기적적으로 가족을 되찾은 만큼 다른 가족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싶어요. 소연은 심호흡을 한 뒤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별님 재단의 설립을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실종자 가족 찾기와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영리 단체가 될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태훈의 눈에서는 자랑스러움의 빛이 반짝였어요. 행사가 끝난 후 태훈과 소연은 조용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아버지, 제가 생각한 재단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태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생각이 마음에 들어. 우리가 경험한 아픔을 다른 이들에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니?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생각하고 있어요. 실종자와 가족들의 DNA를 등록하면 저처럼 기억을 잃은 사람들도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태훈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내가 내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구나, 소연아. 식사 후 두 사람은 소연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보관된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태훈은 오래된 나무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 소연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내가 3살 때 그린 그림이야. 항상 별을 그리기 좋아했지. 소연은 조심스럽게 어린 시절의 그림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떨렸어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해요.
아주 희미하게 태우는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옷들과 인형들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야. 별님 인형이라고 불렀지. 소연은 작은 천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별님, 네 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5살 소녀의 목소리 같았어요. 태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항상 이 인형을 안고 자곤 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지. 소연은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희미한 멜로디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태훈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오직 그와 딸만의 노래. 어떻게 그 노래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제 마음 어딘가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태우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 7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녹아내렸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내 별님아. 며칠 후 태훈과 소연은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소연이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제주도였어요. 해변가 호텔 발코니에 서서 그들은 넓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아버지, 지난 27년 동안 저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태우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 경찰, 탐정, 미디어 광고, 심지어는 무당까지. 어떤 희망이라도 있다면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 소연의 눈에 감동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27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 마음이 저를 다시 아버지께 이끌었나 봐요. 태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 지나간 시간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 소중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담겼어요. 네, 아버지. 그리고 저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별님 재단을 통해 더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태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앞에 펼쳐진 바다처럼 그들의 미래는 넓고 밝았어요. 27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기적.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